안녕하세요. 연배가 나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집집마다 욕실이 없던 시절, 대중 목욕탕은 우리네 청결을 책임지던 곳이었죠. 명절 앞두고 혹은 중요한 날 전이면 새단장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을 향했어요. 어린아이가 씻기 싫다고 탕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도 나가서 엄마가 사주는 매점 우유를 마시며 웃음 짓던 그 귀여운 꼬마들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그와 같은 대중 목욕탕에서 30년 가까이 때밀이로 일했던 50대 새신사입니다. 요즘은 때밀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고요. 지금의 정식 명칭은 목욕관리사 혹은 새신사라고 해요. 누가 날 때부터 장래희망이 때밀이인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은 여고 시절 문예부 부장을 역임한 만큼 문학을 사랑하고 꿈 많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골 동네에서 여자가 그것도 돈 안 되는 국문학과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덤벼야 할 일이었죠. 그러니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하고 취직을 노렸더니 다행히도 읍내에 있던 농협 공판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교 시절 내 성적이 제법 괜찮았거든요. 막내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상사들 심부름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딸 잘 키워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라 우리 부모님 어깨에 힘이 좀 실렸었죠. 잘 취직도 했고 20도 넘긴 나에게 남은 관문은 시집 잘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네 직장 괜찮겠다. 키도 크고 허우대 멀쩡해서 들어오는 맞선 자리가 제법 돼야. 여기서 논이나 밭 제법 있는 집 아들 골라가라. 엄마는 중매쟁이들이 이어준 남자들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살짝 들떠서 내게 빨리 고르라고 말했지만 전 정말 누구와도 결혼하기 싫었습니다. 전 아직 낭만과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는 철부지였고 무엇보다 농사짓고 시골에 사는 삶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 오빠와 펜팔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오빠랑 펜팔하면서 듣게 되는 서울에서의 삶은 나에게 꿈만 같았어요. 점점 더 서울에서 사는 삶을 꿈꾸게 되었고 나와 펜팔하는 오빠는 어떤 가수나 탤런트보다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편지 왕래는 우정을 넘어서 사랑으로 발전했고 나를 책임지겠다는 오빠의 그 한마디만 믿고 난 부모님께 편지 한 장 남기고 서울로 상경해버립니다. 막말로 갑자기 가출을 해버린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른 것인지 너무나 죄송하죠. 그리고 나를 참말로 좋아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내 동생은 또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때만 생각하면 미안하기만 합니다. 사랑 때문인지 서울살이 때문인지 내 눈에 뭐가 씌인 탓에 그리 무모한 일을 감행한 거겠죠. 서울로 내가 올라가자 펜팔 오빠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바로 살림을 차리고 맙니다. 오빠는 군대를 다녀온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나 때문에 학업도 중단하고 돈 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참 미안했죠. 나 때문에 앞날 창창한 남자가 대학도 중도 포기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나이 드신 여자분이 우리 집 앞에 서서 여기 원형이 있냐라고 묻더니 오빠의 대답에 다짜고짜 우리 사는 사글세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냐고요? 미친놈아. 이깟 촌뜨기 년하고 살자고 그 비싼 대학 공부를 멈춘단 말이야? 아이고 자식이 원수라더니. 둘 사이 안 말릴 테니까 이 물건 데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 이놈아. 그 여자분은 내가 아무리 말려도 무시하고 다짜고짜 욕하며 오빠를 막 때리시는데 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죠. 그게 처음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었고 오빠가 혼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 무서운 시어머니한테 나는 죽었겠다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열심으로 잘 키운 대학생 아들이 어떤 여자애랑 산다고 학교 그만두고 돈 벌겠다고 했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속으로는 그런 원흉인 내가 많이 미우셨겠지만 내가 없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오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은 나도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때가 내 나이 23에 불과했습니다. 첫인상은 무서웠지만 우리 시어머니랑 살아보니 그렇게 매정하고 못된 분은 아니셨죠. 시아버지는 또 자상하게 저한테 잘 대해주셔서 아무리 시집살이라곤 해도 전 살만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졸업하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첫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식도 결국 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생겨서 참 기뻤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무슨 전자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렇게 별탈 없이 시부모님이랑 모두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부부 동반 모임 여행을 다녀오시는 길에 관광버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버렸고 크게 다친 두 분은 중환자실에 머무시다가 결국 세상을 뜨셨습니다. 한꺼번에 시부모님을 잃은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나마 어린 아들, 딸이 있어서 우리 부부는 힘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은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컴퓨터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비싸고 희귀한 컴퓨터 가게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TV나 가전제품 파는 게 더 잘 되지 않으려나? 앞으로는 TV처럼 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들여놓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불티나게 사가겠지. 남편이 말하는 앞날에 대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 전작과를 나온 명석한 남편의 말을 믿으며 저도 남편을 도와 가게 일을 했습니다. 농협 공판장에서 일할 당시 격리 업무를 했던 경험 덕분에 저도 남편이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의 말 맞다나 우리 컴퓨터 가게는 참 잘 되었습니다. 돈도 잘 벌리지만 내가 더 좋았던 것은 우리 애들이 컴퓨터 가게 하는 부모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난 우리 집이 컴퓨터 가게에서 자랑스러워요. 집에 컴퓨터 있는 집도 내 주변에는 거의 없고요. 우리 가게에 컴퓨터가 100대나 있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 아들은 남편의 머리를 닮았는지 학교 시험도 매번 100점을 받아오는 똑똑한 학생이었는데요.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아들이 자주 놀러오고 부자지간에 컴퓨터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곤 했죠.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내 입에 밥 안 들어가도 배가 부를 만큼 참 흐뭇했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을 지나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좌절의 수렁으로 빠뜨렸던 IMF 시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컴퓨터 가게 또한 이 역사적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거래 대금을 어음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물건을 떼오는 컴퓨터 회사부터 수금을 받아야 할 업체까지 줄줄이 도산하니 우리 가게 또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죠. 정말 장사가 잘 되었고 우리 부부가 아침부터 밤까지 고객들이 사간 컴퓨터를 무상 수리까지 해가며 열심히 키운 가게는 그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빌린 대출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가게의 대표이자 대출 명의자인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전국 팔도 숨어 다녀야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나도 애들하고 서울을 떠나 경기도 화성에 이사를 가며 행복했던 서울살이는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당장 할 일을 구하다 보니 병원 청소나 간병인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낯설기도 하거니와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하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죽으란 법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든 자식들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으로 병원 휴게실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간병인 언니들끼리 하는 수다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유, 병원이란 곳이 참 사람 있을 때가 못돼.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아픈 환자들 짜증이나 받아주다가 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니까. 맞아요. 배운 기술은 없고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일한다지만 진짜 오래 할 일 아니다 싶어.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언니는 뭐 다른 거 할 게 있어? 언니네 바깥분도 지금 하던 일 쉬고 있다면서. 내가 얼마 전에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나 그 새신사나 한번 해볼까 봐. 새신사? 아, 그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 언니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요? 아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현금 박치기 장사라 세금 한 푼 안 내지. 게다가 단골만 좀 모이면 월 200은 너끈히 번다고 하더라고. 몸이 좀 고돼서 그렇지 잘만 기술 익히고 하면 안정적으로 벌고 좋다던데? 이번 주에 그거 하는 분한테 가서 나도 일 좀 배워보려고. 옥자 언니, 나도요. 그 일 배우는 거 나도 좀 껴줘요. 병원 언니들은 뒤에 있던 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끼어드니 화들짝 놀라했어요. 그리고 옥자 언니는 나를 같이 데려가 주겠고마 했고 그렇게 전 새신사의 길로 첫 걸음을 들여놓게 됩니다. 옥자 언니가 소개받은 새신사 선배는 무뚝뚝한 경상도 언니였는데요. 우리를 보고 한 첫마디가
배우겠다고 온 것들이 며칠 못 버티고 죄다 자빠지더라. 어디 니들은 어디 얼마나 다른가 한 보자.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때밀이를 받아만 봤지 직접 해보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랑 같이 온 언니는 간병인 일이 낫겠다며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픈 병자들과 싸우느니 차라리 이 일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가진 장점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몽뚱이거든요. 힘도 꽤 셌죠. 때밀이를 하다 보니 단순히 손님의 몸을 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신 손님들의 세상 서름, 고충, 그런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세신이 끝나고 반질반질한 얼굴만큼 밝고 개운한 표정의 손님을 보며 일의 보람도 느끼고요. 내가 이래서 미세스 고 손을 못 떠난다니까. 몸도 개운하고 속 썩이는 자식놈 얘기도 털어놓으니 한결 가뿐하네. 오늘도 고마워요. 표준 세신 가격이 있지만 내 서비스에 만족한 손님은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팁까지 주고 가시는 게 흔했어요. 점점 세신사 일에 만족하며 적응해갔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신사 일을 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친구들과 대중 목욕탕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날 봤나 봐요. 그걸 보고 놀란 딸은 자기 오빠에게 말을 했고 두 녀석은 퇴근하고 집에 온 나에게 따져댔습니다. 몰라. 엄마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고 있었어? 그 일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난 엄마 그거 하는 거 싫단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아빠도 없이 밥 먹고 학교랑 학원 가는 거 다 엄마가 그 일에서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떳떳이 돈 버는 일인데 그런데도 엄마 하는 일이 창피한 거니? 컴퓨터 가게 하는 아빠 엄마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엄마는 목욕탕 때밀이나 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일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엄마가 창피해요. 차라리 전에 하시던 간병인을 하세요. 묵직하고 솔직한 자식들의 말에 전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요, 남들이 아무리 때밀이라고 비웃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돈 벌 만큼 벌고 우리 집 가장노릇 내가 다 하니까 내 새끼들 배불리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들이 나 하는 일이 창피하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어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싶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간병인보단 세신사가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나한테 보람도 주는 일이었기에 거기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던지 하늘에서 내 편을 보내주시더군요. 빚으로 도망다니느라 떨어져 살았던 남편이 파산 신고를 정식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나 없이 애들 책임지고 미안하고 고맙다. 라며 그간의 내 고생을 알아준 남편의 말이 참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남편 품에 안겨 울면서 그간의 힘듦을 보상받는 심정이었습니다. 여러 일을 겪고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 큰애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를 곧잘 하더니 대학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지가 희망하는 의과대학에 합격해 들어갔죠. 아들의 학교가 지방에 있다 보니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기에 짐을 꾸려 내 품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떠나고 없는 빈방을 보며 쓸쓸함을 겨우 추스르는데 아들이 저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하곤 그대로 오열하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가게 하는 아빠를 따라 공학 박사가 되고 싶었지만 우리 가게가 망하고 나서 내 꿈은 바뀌었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의대에 합격하고 되짚어보니 제가 엄마에게 상처를 드렸더라고요. 경제적 파탄에 이른 뒤에도 아무 탈 없이 학교 다니고 지낼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다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인 건데 그런 엄마 마음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가 하는 일을 비난만 했어요. 그때 철없는 아들이 했던 말은 모두 잊어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저 훌륭한 의사 되어서 반드시 엄마의 은혜에 보답할게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 모두 건강히 계셔주세요. 엄마를 사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지금도 전 이 편지를 지니고 있는데요. 마음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는 날까지 모자람 없이 뒷바라지 해야 하니 전 더욱 힘을 내서 세신 일을 했어요. 그렇게 경력이 쌓이다 보니 어느덧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지 뭡니까. 사람이 알몸으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밀감과 솔직함이 생겨 자기 이야기를 막 터놓게 되죠. 내 가족이나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까지 터놓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손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 말 저 말 다 하셔도 나는 진심으로 들어는 주되 조언이랍시고 내 이야기를 보태는 법이 없습니다. 또 손님들이 하신 말을 저는 절대 남에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 입이 아주 무겁다는 뜻이죠. 이 업계에서 은근히 흔한 일이 바로 말을 전하다 나는 사고입니다. 어떤 손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새 신사의 입을 통해 다른 손님의 귀에 들어가고 한 동네에 소문으로 퍼지는 바람에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일은 간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난리를 보며 저는 내 입이 나불대는데 신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님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세신을 해드리기 위해 마사지법과 한의학, 혈자리 등을 공부했어요. 제가 무슨 학위자는 아니지만 연구하고 노력하니 다른 세신사와는 차별화된 세신사가 될 수 있었죠. 어떤 단골분은 물리치료 받느니 저한테 와서 세신 받는 게 더 좋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렇게 이 일을 하다 보니 월 수입도 꽤 많아져 애들 대학 보내고 가족들 생활비 다 쓸 수 있을 만큼 꽤 벌이가 늘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집 가장은 나뿐이었거든요. 우리 바깥 양반은 몸 쓰는 여러 일을 전전하다 그만 척추신경이 마비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픈 남편까지 책임져야 하니 제가 참 피곤하고 안 됐다고요. IMF 이후 돈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경험을 하다 보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그렇더라도 내 옆에 남편이 있는 편이 나았어요. 이제 제 나이 50이 넘었고 삶의 우여곡절은 있었다지만 다행히 자식 농사는 잘 된 것 같아요. 두 아이 모두 대학 공부까지 잘 마치고 큰아들은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딸은 도서관 사서로 있으면서 다들 잘 커주었습니다. 딸은 곧 결혼할 약혼자도 있고 한데 아직 아들은 레지던트로 정신없이 바쁠 뿐 결혼은 언제쯤 할런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걱정을 아는 단골 손님들 말대로 결혼정보회사나 유능한 결혼 중매사를 소개받아 혼처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터였으니까요.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와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다 문득 물어보았죠. 너도 이제 나이 30이 훌쩍 넘었는데 슬슬 결혼을 염두에 둬야지. 혹시 만나는 여자는 있는 거니? 그런데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툭하니 내뱉는 대답이 글쎄. 저 시간 빌 때마다 소개팅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꽤 괜찮은 여자 만나서 사귄 지 2달쯤 됐나. 별일 없으면 아마 걔랑 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알아서 할 줄 알았으면 엄마 혼자 걱정 안 해도 되었었네. 아주 잘했어. 그래, 어떤 여자인지 얘기 좀 해봐.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에 도움될 괜찮은 조건이니까 걱정하세요. 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엄마, 난 그 언니 본 적 있다? 그때 아들은 딸을 노려보고 딸은 오빠의 경고에 입을 황급히 닫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까는 오빠가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 줘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 오빠가 결혼하겠다는 언니 말이야. 그래. 어떤 여자니? 나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오빠랑 그 언니랑 저번에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한번 보긴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언니는 오빠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 또 부잣집에 돈 걱정 없이 자란 여자라는 게 딱 보여. 만날 때마다 돈을 얼마나 팍팍 쓰는지 나한테 비싼 목걸이도 그냥 줬다니까. 언니네 친정이 무슨 부동산으로 몇십억 넘게 재산도 상당하다지. 근데 말이지, 좀 쎄하더라. 아무래도 난 찜찜해. 아니, 왜? 정작 오빠는 그 언니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 오빠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랑 오빠 태도가 완전 딴판이야. 근데 그 언니한테 뭐 책 잡힌 게 있는지 쩔쩔 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돈이 많아 그런가. 오빠는 그래도 그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 딸의 염려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아가씨 조건 안 빠지겠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결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게 될 날을 기다렸는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더군요.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 아가씨 직업은 뭐예요? 직업이요? 저는 일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아니, 제 손으로 돈 같은 거 벌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왜 돈을 벌어야 하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힘들게요. 예비 며느리는 이렇게 사회 경험 한 번 없는 걸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 모습에 속으로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은 해봐야 여러모로 좋은 경험 아니겠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그 아이의 대답이 노동 같은 건 돈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돈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아빠처럼 부동산 회사 대표나 의사 같은 전문직 정도는 되어야 뭐 할 만한 직업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에다가 딱 잘라 그랬어요. 저런 직업 가진 사람 아니면 아예 만나기도 싫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바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도 하는데 도무지 이 아가씨는 무슨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건지 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티는 애써 감추고 대화를 이어갔죠. 그럼 아가씨는 직업도 없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하나요? 나 같으면 심심할 것 같은데. 저요? 얼마나 바쁜데요? 일어나서 요가하고 씻고 어쩌고 하면 벌써 11시는 돼요. 그럼 친구들하고 브런치하고 쇼핑하고 오후에는 미용실이나 피부과 돌아야 하고요. 저녁에 모임이나 약속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SNS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걸요? 그나마 집이 강남이라 주변에 죄다 이런 게 모여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차 몰고 다녀도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강남 말고 다른 동네는 잘 안 나가요. 자기 게으른 일상을 태연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가씨와 할 말도 딱히 없었고 밥 먹이고 과일 먹다가 보냈어요. 이런 아가씨랑 결혼하면 내 아들은 괜찮으려나 걱정된 마음에 아들의 마음을 떠봤죠. 너 정말로 그 아가씨가 좋으냐? 하는 말마다 우리 집안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고 엄만 좀 걱정이 되네. 저도 엄마가 여자친구에 대해 무슨 생각하시는지 잘 알아요. 허영심 많고 돈 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개념녀. 맞죠? 어떻게 그런 여자가 살림하고 결혼해서 내 뒷바라지 할까 걱정되시죠? 그래. 내가 턱 까놓고 얘기하마. 그 아가씨는 자기 속옷도 도우미 아줌마한테 빨라고 넘긴다고. 그런 여자가 어떻게 주부로서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한다는 거니? 나 그렇게 꽉 막힌 늙은이 아니야. 돈 펑펑 써가며 도우미 쓰면 그래 집안 살림이야 남이 한다 치자. 앞으로 임신도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을 과연 저 아가씨가 해낼 수 있겠니? 또 아내로서 너한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어? 이런 말씀 드리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 때문이에요. 저 돈 하나 보고 그 여자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레지던트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인 병원 차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꽤 돈이 많이 들어요. 병원 자리 잡을 때까지 의료 장비 리스비부터 수억이 깨진다고요. 쥐꼬리만한 대학병원 월급 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여자는 날 좋아하고 처가댁은 의사 사이 좋아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죠. 그 정도면 이 결혼은 서로에게 해볼 만한 장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 번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명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아들이 그런 팔푼이 같은 생각으로 계산적인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작 그 속은 몰랐구나. 망연자실하기만 했어요. 예, 엄마가 그래도 돈 꽤 모았어. 너 결혼하고 살 아파트 사줄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돈에 팔려가는 결혼 말고 정말 네 마음에 쏙 드는 인성이나 행동까지 바른 그런 여자로 골라서 해. 응? 엄마가 목욕탕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고생해서 저 의사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 제 병원도 결혼도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여자 철없긴 해도 천성이 나쁜 여자는 아니니까 제가 가르치면서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엄마는 자기 결혼에 걱정 말라고 웃어 보이던 아들의 얼굴을 보니 더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매달 400만 원은 벌고 월세 나오는 상가 건물도 있지만 아들은 결국 그 돈에 팔린 결혼을 감행하고 말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네 친정집은 땅 보상으로 대박을 맞은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돈이나 안 사돈을 만나보니 참 격조도 없고 그저 돈 냄새만 풀풀 풍기더군요. 왜 며느리가 그렇게 컸는지 그 부모를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전 비록 부유하거나 세가 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지만 새신사 일하며 부유의 VIP 손님들을 상대했기에 그런 사람들 보는 눈은 제법 있거든요. 졸부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자신들의 근원이 천하다는 열등감을 가라앉히고 싶어 자신을 부자로 권세가인 척 더 위장하고 자랑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돈을 가진 정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자기보다 떨어진다 싶으면 무시부터 하려고 들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안사돈이 나에게 했던 실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듣자하니 안사돈께서 우리 애 처음 만났을 때 직업 없다고 타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쪽 집안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길래요? 엄마, 우리 시어머님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신대. 안사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가리고 살짝 웃었어요. 뭐라고? 아니 난 또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 우리한테 면박을 줬나 했는데 때밀이요?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마사지 받는데 언제 한번 안사돈한테 받아봐야겠네요. 제가 또 아랫사람 팁은 후하게 주거든요. 예의를 차려야 할 사돈지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당시 나는 물론이고 우리 남편과 아들, 딸, 모든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부부는 웬만하면 그 사돈들 만나는 일을 피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요, 사돈뿐만 아니라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인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경박한 입을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늙으나 젊으나 여자들은 다 자기 관리하는 시대예요. 어머님은 명색이 목욕관리사시라면서 정작 어머님 미모는 전혀 신경 안 쓰시네요. 내 자랑 같겠지만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마다 내 살결 곱고 희다고 40대로 본다. 이 직업하면서 그래도 내 피부 하나는 자신하는데 네가 보기엔 그렇게 아니더냐? 어머님도 참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 말을 믿으세요? 40대요? 어머님 제 나이로 봐도 다행이죠. 뭐 전체적으로 깊은 주름이 없는 편이긴 하신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안면 거상도 하시고 여기는 필러랑 보톡스랑 하면서 며느리는 거울까지 가져와서 내 얼굴에 이게 기미라는 둥, 이마와 팔자에 있는 주름이 더 깊어지면 70대까지 보인다는 둥, 세세하게 내 얼굴의 결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무시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괜히 나도 좀 신경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볼 때도 나 피부과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주름이 심하냐? 네가 의사니까 한번 봐다오. 며느리 말 맞다나 내 얼굴이 그리 심각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술 받아볼까 하고 네가 어디 아는 피부과 의사 있으면.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들 미용 쪽이 내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는 연세에 비해 동하는 편 아니에요? 피부도 탄력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네 말이 그렇다면 다행이고 자꾸 새아가가 나한테 시술도 하고 성형도 받아보라고 해서 난 내가 진짜 그리 흉측해 보이나 했지. 엄마, 그 사람은요 진짜 성형 중독 같아요. 성형외과랑 피부과에 매달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내가 몇 번 막으니까 이젠 장모님이 주신 카드로 병원비 긁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엄마는 새겨듣지 마세요. 엄마 충분히 괜찮으세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도 마사지나 경락은 받았지만 병원 가서 받는 시술이나 성형은 좀 두려워서 피했거든요. 우리 세신 손님들이나 제자들도 괜히 얼굴 잘못 건들면 더 화가 된다고 말렸어요. 네? 선생님 피부 하나는 끝내주는데. 그래서 나 처음에 목욕관리사들은 다 선생님처럼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고 이 업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도 참 이상하네요. 자기 친구도 아니고 어려운 시어머니한테 외모 지적질에 성형까지 받으라고 하고. 아니, 그 돈은 뭐 지가 대줄 거래요? 나도 며느리가 나한테 왜 그랬나 참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걔가 왜 그러는지 그 사정을 알게 됐어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 며느리가 포도주 2병을 사왔는데 저 혼자 거의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렸더군요. 그날 취한 며느리 입에서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들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세신사라는 거 알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주변에 못 알리겠다. 한 달 월급이 얼마시냐, 내가 드리면 그 일 그만두실 거냐. 얼굴을 아무리 뜯어그치고 병원에 돈 수백 수천을 갖다 바쳐도 내 얼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다. 거울 볼 때마다 진짜 싹 밀어버리고 눈, 코, 입 새로 갖다 박았으면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괴롭다. 나처럼 돈 많고 젊은 미모의 여자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 시댁 사람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느냐.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나는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들은 열등감 하나 안 보이냐? 왜 행복해 보이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부하가 치민다. 이렇게 자신만의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자꾸만 나쁜 마음이 들고 우울증이 생겨서 신경 안정제까지 먹고 있다고 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이런 걸 듣는 우리는 처음인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에게는 이미 익숙하고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랬던 거구만. 지난번에 나랑 만났을 때 언니가 향수 자랑했잖아요. 아가씨 오늘 나한테서 귀하고 좋은 냄새 나죠? 이건 샤넬에서 출시한 신상 향수예요. 갖고 싶죠? 어떻게 샘플이라도 하나 얻어드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고 잘 씻고 비누향만 나도 남편이 사랑해준다고 했더니 뾰루퉁하니 삐진 게 그게 일종의 열등감이었던 거네요, 언니? 아가씨는 몰라요. 이만큼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들려준 며느리의 얘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돈댁이 돈벼락 맞기 전에는 바깥 사돈이 건어물 가게를 하며 평범하게 살던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당시 며느리는 좀 통통한 몸에 까만 피부를 가진 지금과는 거의 다른 순박한 외모였다죠. 주변 남자애들에게 돼지라고 놀림받고 여자애들은 지저분해 보이고 추해서 싫다고 대놓고 말하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자신이 없어져 머리카락을 길러 얼굴을 덮고 되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안 보이고 다녔대요. 참 안쓰러운 학창시절을 보낸 것이죠. 게다가 건어물 가게 하는 자기 부모님을 욕하던 못된 애들이 며느리한테 건어물 냄새난다고 놀려대서 어린 마음에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자랐던 겁니다. 며느리가 고등학생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물려주신 과수원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 보상금을 받고 사돈댁은 강남 한복판으로 이사를 온 거죠. 이제 집에 많은 돈이 생겼으니 며느리는 부모님을 졸라서 그때부터 성형과 미용을 닥치는 대로 했던 겁니다. 내가 엄마 된 입장에서 내 딸이 의기소침하고 자기 외모를 비관하고 있으니 심지어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받았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쳤던 겁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내가 절대로 옛날 사진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보니까 청초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당신 이때 진짜 예뻤다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놀라면서 설마 진짜?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당시가 눈하고 코만 한 첫 성형 이후라네요. 그 뒤에도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보여서 여기저기 계속 얼굴에 손을 댔다고요. 더 이상 아내 앞에서 표현은 못했지만 그때 한 번만으로 끝냈으면 좋을걸. 결국 며느리는 과거에 얻은 열등감이 지금까지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애가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얼굴이 인공적이고 곱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러 며느리 예쁘다 칭찬도 하고 정말 어여삐 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보면 며느리가 자존감도 찾고 꼬여있는 마음도 편안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내 뜻과는 달리 며느리는 더더욱 삐뚤어져 가고 아들은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오빠랑 새언니 각방을 넘어서 아예 별거 하는 모양이야. 오빠가 빨래할 시간 없다고 나한테 급한 빨래만 부탁하더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새언니랑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새언니는 오빠 절대 못 놓겠다고 버티는가 봐요. 내 자식이 이혼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아들이 혼자 지낸다는 오피스텔에 가보니 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대충 먹고 버린 컵라면 그릇과 배달음식 용기가 나뒹굴고 호라비 냄새가 풀풀 났죠. 너 정말 이혼하려고 집에서 나와 사는 거니? 어쨌거나 걔는 결혼까지 한 네 아내야. 어떻게든 마음 붙이고 살면 어떻겠니? 전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그 여자한테 질리고 질려는걸요. 결혼 전 이 여자는 안 될 거라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조건만 보고 어떻게든 이 결혼 지속하고 싶었는데 이젠 그 여자랑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사는 것도 싫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고려해 봐야겠다는 아들의 결심을 도저히 내 힘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잘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선물해서 그 애의 마음을 달래고 싶었지만 그 애가 뭘 좋아할지 나로서는 고르기 어려웠죠. 대신 현금 100만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뽑아 깨끗한 봉투에 넣어 준비했습니다. 내가 아들 며느리가 살던 집을 찾아가자 날 맞이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매우 떨떠름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서 많은 시간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차 한 잔만 다오.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며느리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차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아가 우리 애랑 요즘 별거 하는 거 알고 왔어. 원래 남자란 여자만큼 세심하지 못하단다. 내 아들이 여자 마음 몰라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널 많이 아끼니까 너 마음 풀고 같이 서로 배려하고 살면 좋아질 것 같아. 남편이 날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다른 년이랑 바람 피우고 있어서 같은데요. 지금 이혼하겠다는 것도 남편이니까 어머님은 아들한테 가서 설교하시는 게 어때요? 이미 걔한테는 알아듣게 얘기하고 오는 길이야. 네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어. 그리고 이거, 넌 나보다 젊고 취향도 귀티날 거 아니냐. 무슨 선물을 좋을지 모르겠어서 여기 용돈 줄 테니까 너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 난 가방에서 준비한 용돈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그걸 받은 며느리는 한쪽 입술을 실룩거리며 내가 건넨 봉투 속을 대충 세어보더니 내 손에 턱 되돌려 주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내가 쳐다보니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혀서. 오늘 우리 집 근처 목욕탕으로 때밀이 출장 와서 받으신 돈이에요? 어머님 때밀어서 번 돈은요, 저 더러워서 못 받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도로 갖고 가세요. 그 말에 누가 내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만 같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 막말을 듣자마자 왜 그딴 말을 하는 거냐,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호통이라도 쳤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기서 바로 일어섰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가져온 다과를 먹고 가라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집에서 나와 넋이 빠져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내 목소리에 이상함을 감지한 딸에게 방금 며느리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자 딸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자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난 아들의 목소리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해보세요. 동생 말이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엄마한테 그런 막말까지 했다는 게 맞냐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성형 괴물녀 주제 감히 우리 엄마한테. 아들은 분통을 터뜨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일을 상의했고 둘이 무슨 큰 다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된 마음에 아들 집에 찾아갈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나를 만류했습니다. 당신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며느리가 당신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걸 듣고 나니 나도 못 참겠는데 아들은 어떻겠소? 나 역시 이쯤에서 둘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괜히 찾아가서 당신 험한 일도 당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고 올 거라고 믿자고. 남편 말대로 우리는 아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할지 안 된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시시콜콜 둘 사이의 불화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왜 이혼해야만 했는지 아들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전 부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어떤 여자와 대화하는 꼴도 못 참아 했어요. 저를 의부증으로 힘들게 한 건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내 말을 안 믿어주고 힘들게 해서 대화를 단절했더니 병원에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로 날 모욕했어요. 바로 내 병원에서 우리 집 돈으로 차린 병원에서 딴 년이랑 놀아났냐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뚜껑이 열려서 바로 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두 모녀는요, 나한테 사람 붙여서 미행하고 다녔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걸 확인해놓고도 계속해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내가 미치지 않고 배겨요. 아들의 속상어정을 듣고 나니 며느리를 찾아가서 달래고 이혼을 막으려 했던 내가 바보 천치더군요. 당장 며느리와 안싸돈을 찾아가서 물이라도 뿌려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서서 겨우 그런 분풀이를 하지 않아도 나 대신 복수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세신사로 일하면서 모시게 된 VVIP 고객 중 정재계에서 힘있는 남편분의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아들의 이혼과 내가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을 들으신 사모님들은 감사하게도 절 돕겠다고 하셨어요. 일에서 졸부 같은 것들이 문제야. 돈 하나만 믿고 설치다가 어떤 걸 당하는지 보여줘야겠어. 우리만 믿어, 미세스고. 그때는 사모님들이 그저 내 마음 달래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죠. 날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주실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정말로 그분들은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뜨거운 복수의 맛을 보여주었고 후일담으로 나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이혼하기로 한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는데 두 모녀가 자주 출몰한다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브런치를 먹으러 며느리와 안사돈이 그곳을 자리하려는데 그들을 대놓고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들은 나를 위해 나서준 VVIP 사모님들이셨죠. 그중 한 사모님이 며느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쳐다보고선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휴 저런 저 여자들 어디 졸부집이길래 루이비통 프라다 뭐 그저 그런 명품만 칭칭 휘가 많네. 아휴 이봐요 지배인 저런 천박한 여자들이 드나들고 하면 우리 여기 안 찾지. 그뿐인가? 여기 수준 떨어졌다고 우리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문 닫는 건 순식간인 거 알죠? 그렇게 대놓고 당하는 수모는 그리 흔치 않았던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모님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줌마, 지금 우리 보고 천박? 천박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 재산이 얼만데? 하물며 우리 집이 압구정이야 왜 이래? 천박이라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세상에 정사모님한테 상스러운 말하는 저 물건 좀 보세요.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경거망동이야. 얼마나 얼굴을 뜯어고쳤으면 템프로 술집 여자들도 그 지경은 안 될 텐데. 여자로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모르겠네. 아휴 가여워라. 사모님? 우리 엄마도 사모님이야. 우리 아빠가 부동산 회사 사장이거든. 그리고 저 늙은 여자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람? 이 사태에 종업원들은 우왕좌왕하고 급기야 지배인까지 나서서 며느리와 안사돈을 말렸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러십니까? 제게는 물론 정계에서도 눈치 보는 망명가의 사모님이신데 이분 눈밖에 나면 누구도 이 동네에서 사업 못해요. 두 분은 저희 가게에 영업 방해되는 이만 나가주십시오. 앞으로 이곳에 출입 마시고요. 영원히.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자네 며느리 등은 결국 그 가게 종업원들에게 등 떠밀려 문 밖으로 쫓겨났지. 아주 추한 꼴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네. 앞으로도 자네 며느리와 그 가족들은 청담동, 신사동 이 근방에 소문나서 제대로 다닐 수 없을 거야. 사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콧대 높은 며느리와 안사돈이 얼마나 화를 내고 기분 망쳤을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돈만 믿고 하는 일 없이 으스대며 쇼핑하고 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낙인데 그걸 못하게 되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네 집안이 제일 돈 많고 힘있다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다 진짜 힘있는 명문가 사모님들에게 수모를 당했으니 아마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여전히 며느리네 가족들은 살던 동네의 레스토랑이나 카페, 심지어 명품 매장까지 자기들을 보이콧, 거부하는 것을 알고 못 견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한복판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잠실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 통쾌한 일을 신나게 말하다가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병원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인이 변호사 대동해서 병원에 와서 그러더군요. 병원 개업할 때 빌려준 돈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걸겠다고요. 하지만 돈을 주기는 했어도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기에 저 역시 그 소송에 반소를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병원에 더러운 처가의 돈이 들었던 건 사실이니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이 더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 생각해 보려고요. 아주 잘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엄마의 단골 손님들만 전 부인에게 복수한 게 아니에요. 저 역시 한 건 했거든요. 아들 역시 남몰래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단골로 다니던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을 포섭해서 며느리가 불법 시술 업소를 소개받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업소에서 시술받은 며느리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심한 레이저를 받았으니 화상에 가까운 상처가 얼굴에 났을 거예요. 애초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 걸 알고 갔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증명하거나 어디 가서 신고할 수도 없을걸요. 그렇게 미모에 집착하더니 결국은 더 흉측한 얼굴로 남은 인생 살게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화려한 미모 대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얼굴에 남기고 말았네요. 애초에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살아갈 텐데 아마 그 며느리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처럼 가족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병원 배업하는데 준 돈 빼달라면서 또 소송 들먹이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 딸 이야기를 결혼정보업체에 낱낱이 퍼뜨려준다고 하니까 황급히 말을 거두고 가던데요. 요즘 우울증과 발작 증세까지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했다고 들었거든요. 설마하니 그렇게 마음에 병든 애를 또 결혼시장에 내보내겠니?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아니에요. 장인어른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정신과 치료받고 상태 좀 나아지면 또 선시장에 내놓고 시집 보낼 계획이라던데요.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나처럼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걸려들어 인생 조질지 참 안 됐네요. 아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은 듯이 보였습니다. 순진하게 공부만 했던 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 공부도 하며 성숙해지는 거겠죠. 비록 35살 젊은 나이에 이혼남이 되었지만 건강하고 직업 좋은 아들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맞는 좋은 배필 만나 재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 전 며느리 때문에 속 끓이며 지냈던 일들 털고서 제 일터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한동안 새신 사이를 잠시 놓았더니 몸이 뻐근하고 찝찝하고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아우성이거든요. 때타올 지는 힘이 있는 한 목욕탕에서 이 미세스고의 때밀인 맛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그렇게 내 할 일 하면서 유쾌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 또 오지 않겠습니까? 혹여 제 사연이 유튜브에 소개된다면 그거 틀어놓고 더 신명나게 밀어댈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목욕탕에 가서 세상사 힘들고 지친 일들은 더러운 때에 실어 훌훌 털어버리세요. 바로 지금부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한테는 언니가 2명이 있는데 언니들이 오히려 나서서 제보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큰언니가 반드시 제보하라고 해서 시간도 흘렀으니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우리 가족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2명의 언니가 있는 3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던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와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에 남자라고는 아빠 1명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우리 3자매에게 매우 다정하셨어요. 언성을 높인 적도 없고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엄마 학원에서 종일 피아노를 치며 놀았어요. 친구들도 엄마 학원에 많이 와서 학원이 놀이터였습니다. 언니들도 내리사랑으로 저를 아주 예뻐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했던 시절도 제가 정확히 10살이 되었을 때 사라졌어요. 저는 인생에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아주 급하게 저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아 저도 덩달아 긴장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심호흡을 길게 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미야, 잘 들어.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셔. 윤미 아버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 곧 큰언니가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언니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알겠지?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어도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한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큰언니를 기다렸고 고등학생이던 큰언니가 우는 얼굴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엉엉 우는 언니를 보자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배웅을 받고 우리 자매는 둘째 언니까지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빠가 흰 천으로 덮인 엄마의 침대를 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엄마는 사고가 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선사 같은 엄마는 3살짜리 아이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던 엄마였기에 그 행동에 놀랍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다 오면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겠다고 하던 엄마의 얼굴을 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아빠는 너무 울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엄마를 붙잡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사고를 듣고 병원에 오셨는데 할머니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이 끝난 뒤였어요. 저는 엄마를 이제 더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목류병이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목류병과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 가족의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아빠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당신 없이 사는 인생이 즐겁지 않을 것 같아.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어. 나 진짜 열심히 살게. 그래서 나중에 당신 만날 때 스스로 떳떳할 수 있게 노력할게. 엄마가 떠난 후로 아빠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우리 세 자매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빠는 그때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수입이 줄었으니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듣기로는 슬픔을 감당하려고 일부러 몸을 무리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빠는 출근하기 전에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는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학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엄마가 너무 생각나서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다고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학원을 정리하는데 그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가 우는 모습을 지켜본 날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세 자매는 다 미성년자였어요. 게다가 다 딸이라 아빠는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빠도 아빠지만 그래서 큰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큰언니는 저에게 제2의 엄마랍니다. 큰언니가 대학에 가고 둘째 언니와 제가 자라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빠는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빠는 딱 한 달에 한 번만 집에서 쉬셨고 나머지 날에는 무조건 나가서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니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살이 무려 15kg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할머니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치킨집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매우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진짜 성실하거든요.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 혼자 매장 청소를 하고 열심히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배달도 직접 가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혼자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저도 학교가 끝나면 치킨집에 가서 아빠 일을 도왔어요. 언니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를 도왔습니다. 아빠가 워낙 우리를 키우려고 고생하기도 했고 우리밖에 모르는 분이라 돕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우리가 치킨집에 가면 아빠가 다 하겠다고 일을 잘 시키지 않으셨죠.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더 열심히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빠의 치킨집은 날이 갈수록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달리 친절했던 아빠는 단골이 매우 많았어요. 워낙 넉살이 좋기도 해서 치킨집은 어느새 매장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될 때는 아예 매장을 3개나 운영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어요. 아빠는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치킨집이 성공하자 바로 옆에 편의점을 하나 차리셨어요. 이렇게 매장을 점점 늘려 어느새 돈이 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저는 다소 풍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일과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 덕분에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라 사범대에 입학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던 엄마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우리 언니들도 각자 간호사, 승무원으로 다들 직업이 좋았어요. 이게 다 우리 자매는 아빠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언니들 다 합격했어. 어떡해. 이번에 처음으로 본 시험이라 당연히 불합격할 줄 알았어.
아빠, 나 이제 선생님이야.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지? 엄마, 고마워. 엄마가 하늘에서 나 지켜봐서 가능했던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아빠는 우리 막내딸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우리 윤미 그렇게 혼자 고생하면서 공부하더니 장하다. 아휴, 우리 딸들 어쩜 이렇게 엄마를 닮아 착하고 예쁘니.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 임용고사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가 공부할 때 한 번도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히려 힘들면 굳이 교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공부에 들어간 비용을 다 부담하셨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꼭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된 저는 소개팅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실 대학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연애한 적이 없거든요. 다행히 처음 일한 학교에 동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본인의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며 남편 친구를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 일이 바쁘니까 서로 일할 때는 일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서 남자친구와 서로 깊은 얘기를 하다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는 엄마가 안 계시고 남자친구는 아빠가 안 계시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우리 엄마처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공통점이 생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총 3년의 연애를 했고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아빠에게 소개하기 전에 저는 언니들에게 먼저 남자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큰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존재라 더욱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언니들에게 보여줬더니 다행히 언니들은 남자친구를 제 신랑으로 허락했습니다. 언니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순간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 둘째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미야, 결혼은 상대만 좋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결혼은 사실 시부모님이 훨씬 중요해. 상진 씨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들으니까 홀 어머니라며? 게다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언니는 걱정된다. 보통 저런 경우에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집착이 매우 심하거든. 그래? 아직 나도 남자친구 어머님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듣기로는 여동생도 한 명 있다고 하더라. 그 여동생이 나랑 동갑이래. 일단 이번 주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한번 분위기를 볼게. 언니, 충고 고마워. 우리 둘째 언니의 충고는 가볍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형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형부와 사이 자체는 좋았는데 언니의 시어머니가 매우 유난이었거든요. 형부가 사람은 좋은데 마마보이라서 엄마 말에 거역을 못하는 사람이라 더욱 그랬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셋이나 있어서 당장 이혼할 수는 없지만 사는 게 고통이라고 언니가 늘 말했어요. 만약 본인은 아이들이 없었다면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큰언니와 제게 항상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언니의 충고를 듣고 저는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너무 놀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자리라서 긴장을 매우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니들과 백화점에 가서 옷도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미리 꽃다발과 과일 세트까지 사서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사실 그동안 갈 일이 전혀 없어 전혀 몰랐는데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파트였는데 옛날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자영업에 성공하며 신축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낡은 아파트의 모습에 놀랐어요. 하지만 대놓고 그걸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출근보다 긴장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시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웃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동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사실 좋진 않았어요. 굉장히 깐깐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옆에 있는 신우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 굳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지영이? 너 지영이 맞지? 어머 세상에, 널 여기서 볼 줄은 전혀 몰랐어. 웬일이야, 반가워. 김윤미? 우리 오빠 여자친구가 너였어? 너무 당황스럽네. 나야말로 너를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 왜냐하면 신우이는 바로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얼굴만 아는 동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신우이는 소문이 매우 좋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이간질도 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부터 내던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워낙 목소리도 크고 동기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다니는 걸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학교를 요란하게 다녀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신우이는 다들 동기들이 한두 명씩 임용에 통과하자 죽은 듯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모임에도 절대 나오지 않던 상태였어요. 다들 동창회에서도 신우이의 이름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동기를 제가 결혼을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마주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최대한 반가운 척을 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덩달아 놀랐어요. 당황해서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탁에 앉았는데 앉고 나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기본적으로 식탁에 음식이 한가득 있지 않나요? 저도 살면서 들었던 내용이 있고 또 언니 2명이 유부녀라 대충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드리러 온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포장지 채로 놓여 있었고 심지어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딱 봐도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위해 요리한 음식은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탁을 보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밥의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즉석밥이 놓여 있었거든요. 직접 밥솥에서 지은 밥이 아니고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내어주었어요. 전혀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과일과 한우 그리고 꽃다발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제 황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사라고 했지? 뭐 교사가 사회적으로 나쁜 직업은 아닌데 우리 아들은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더 되기 힘들고 사회에서 높게 보는 건 알지? 아가씨는 우리 아들 만나서 좋겠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 아유, 엄마, 윤미 씨도 예뻐서 인기 많아요. 나 민망하게 왜 그래? 그리고 음식이 이게 뭐야? 내가 찌개랑 갈비찜 정도는 해달라고 용돈도 줬잖아. 윤미 씨, 일단 뭐라도 먹어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두고 남자친구에 관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석밥을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영재였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교회장을 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자랑을 계속해서 듣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반응해야 하니 참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반찬이 너무 짜서 먹을 때마다 물을 마셔서 물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 결혼이 맞나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왔더니 아빠가 인사하고 왔냐고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는 남자가 혼자 딸 셋을 키우면서 진짜 지극정성이었거든요. 집에서도 즉석밥은 몸에 좋지 않다고 늘 맛있는 밥을 지어주던 아빠였습니다. 본인의 잠을 줄여가면서 딸들 입에 들어가는 것들은 항상 직접 만들어주셨죠.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다 저런 집에 시집가려고 하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저한테 더 지극정성으로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렸으니 우리 친정으로 남자친구가 올 차례였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멀끔하게 꾸미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냅다 아빠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언니들은 웃겨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의아했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우는 아빠 얼굴을 보며 그냥 시댁 문제는 제가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막내 아들이 되겠다고 아빠에게 애교도 부리면서 잘했어요. 아무리 결혼이 집안과 집안이 결합하는 거라고 말해도 부부 사이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결혼 전부터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직업이 선생님이라 학부모 전화일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예비 시모니까 조심스럽게 대화했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너 이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면 미리 친척들한테 인사 가고 그래야지, 안 그러니? 이번 주 토요일에 마침 시골에서 큰할머니 생신 잔치가 있거든. 거기 같이 가자.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나랑 서영이랑 셋이 가면 되겠다. 너 차 있지? 네가 운전해라. 네? 어머니 잠시만요. 일단 저 이번 주에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는 있는데 출퇴근용이라 어디 멀리 운전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장거리 운전은 해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러워요. 어머니 지금 쉬는 시간이 끝나서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원래 운전은 해야 느는 거라고 하더라. 나는 가는 걸로 알고 있겠다. 이제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고 시댁 관습을 알아야 하는 거야. 네가 미리부터 그런 걸 연습해야지. 나는 할 말 끝났으니 번복은 없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견례도 안 한 저한테 같이 시골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 없이 시누이와 셋이 시골에 가자고 하셨어요.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히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약속이 그냥 지인들과 밥을 먹는 약속이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자리였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교수님과 식사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전화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남자친구가 퇴근한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둘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시어머니는 너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거야? 너 결혼하고도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대할 거니? 변호사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이미 예비 며느리를 데려간다고 내가 말 다 했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아유, 엄마, 나 옆에서 듣다가 너무한 것 같아서 말하는데 왜 그래요? 유미 씨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영이도 운전할 줄 아는데 엄마랑 둘이 가면 되잖아요. 나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아이고, 벌써 내 아들을 얍삽하게 꼬셔서 이렇게 앞세우는 것 좀 봐. 됐다. 이 결혼 하지 마라. 나는 반대야. 시댁을 이렇게 결혼 전부터 무시하는데 이런 며느리가 집에 오면 안 봐도 뻔해. 시어머니는 급기야 결혼하지 말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셨어요. 그걸 제가 옆에서 듣다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난처해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교수님과 약속을 미뤘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시댁으로 가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태우고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기도 하고 딱 출퇴근 왕복 20분 거리만 운전해서 장거리 운전은 처음이었어요. 운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뒤에서 요란하게 떠들고 정신없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운전에 능숙한 것도 아니고 초보라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뒤에서 말 그대로 요란법석하게 떠들었어요. 조수석에 앉지도 않아서 제가 마치 그들의 기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둘이 트로트 노래까지 크게 틀고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국 저는 고속도로에서 작은 교통사고까지 내게 되었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뒤에서 자꾸 운전에 참견했거든요. 제가 끼어들기를 하면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운전의 기본을 모른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정신이 팔려 앞차를 가볍게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범퍼가 조금 깨진 거라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속을 긁었습니다. 내가 사고 낼 줄 알았어.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나 이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 처음 봐. 엄마, 내가 운전할 거 그랬다. 그치? 내가 했으면 절대 사고 안 났을 텐데 보험사 부르고 뭐하고 하면 시골엔 밤이나 도착하겠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서영아, 나도 사고 내려고 낸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뒤에서 자꾸 1초마다 뭐라 하니까 나도 당황해서 그런 거야.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나도 당황스러워. 나한테 왜 그래? 어머, 너 지금 감히 시누이한테 이름을 부르니? 서영이가 뭐야, 서영이가? 아가씨라고 불러야지. 호칭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어디서 당당하게 사고 내놓고 이래? 기본이 안 됐네. 너 때문에 지금 친척들 인사도 늦게 생겼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사고를 낸 앞차 주인인 아저씨가 본인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사고라서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더라고요. 사고 피해자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니까 시누이는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저를 양쪽에서 쪼아대니 많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 상태로 시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시어머니는 아주 매섭게 말했어요. 시누이도 본인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난리가 났죠. 그 상태로 울면서 운전대를 잡고 결국 시골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또 제 사고를 언급하며 초면인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제 흉을 보셨어요.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라 저는 그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유, 예비 며느리가 운전을 못해서 늦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은 운전을 잘하는데 이러다 귀한 우리 아들이 기사 노릇을 하게 생겼어. 교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얘, 넌 뭐하니? 빨리 늦어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곧 결혼하는 김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붙들려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 그래도 처음 보는 자리니까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날 밤에 다시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뒷자리에서 코까지 골면서 잠들었어요. 백미러로 그 둘을 보는데 한숨이 자꾸 나왔습니다. 순간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온갖 진이 빠진 채로 집에 왔더니 아빠가 막내딸 왔다고 반겨주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파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말했더라고요. 저한테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를 만나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당신한테는 불만이 없지만 저런 시댁 분위기라면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중간에서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는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머뭇거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윤미야. 예비 사위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숨기면 안 될 것 같다. 사위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자꾸 도와줘. 그리고 본인 회사 직원들 데려와서 매출도 늘려주네. 정말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봐. 아빠 감동이야. 뭐라고? 내 남자친구가 아빠 가게에 가서 일을 돕는다고? 그렇게 일이 바쁜 사람이 언제 시간이 났대? 웬일이야. 아빠가 좋다니까 나도 좋다.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실제로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낼 수 없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겠다고 우리 아빠의 가게에 가서 열심히 일을 돕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어요. 사실 아빠는 그동안 너무 일만 해서 은퇴할 예정이었거든요. 실제로 가게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굳이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또 회방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또 저에게 시어머니가 수업 중에 전화하셨어요. 이미 번호를 그때는 알고 있어서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무려 10개나 보내면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연락했더니 퇴근하고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무작정 만나자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고 할 일을 마친 뒤에 교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교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카페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적어도 집 하나는 해와야 하는 거 알지? 교사가 변호사랑 결혼하려면 그건 기본이야. 혹시 몰라서 얘기하려고 왔다. 우리 집은 아들한테 투자하느라 모은 돈이 없으니까 네가 집을 해오도록 해.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려. 알겠니? 어머니, 그건 이제 차차 결혼 준비하면서 얘기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얘기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것은 상견례 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는 시어머니한테 어쩜 그렇게 말이 많니? 교사라고 지금 시어머니까지 가르치려고 하니? 네가 교사인 건 알겠는데 시대가 어려운 건 알아야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건 알지? 행동을 잘하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또 본인 할 말만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황당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상당히 여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언니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하나씩 해주셨어요. 저도 결혼하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남편의 회사 중간에는 아파트를 하나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차피 곧 알게 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나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하니까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동창회를 작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기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거기에 나가면서 내심 시누이가 올지 말지 궁금했습니다. 시누이는 대학 때는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졸업하고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였거든요. 동창회에 갔더니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를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 제 친한 친구들도 당황한 상태였어요. 시누이는 졸업하고 아예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오니 신기해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제 결혼 소식을 발표하고 그게 시누이의 오빠라는 사실도 알렸어요. 축하를 받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제 윤미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얼마나 난리인지 아냐? 너희도 변호사 남자 나타나면 윤미처럼 빌빌 길 거야? 나 진짜 죽게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오빠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있지? 웃겨. 술에 취한 채로 시누이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서 매달린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없는 말을 잘 지어내는 친구라 다들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얼굴은 시뻘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는 나중에는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런 시누이를 제 친구들이 말렸는데 듣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대로 나가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장소로 오라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오자 시누이는 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이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제가 왜 이래? 윤미 씨 미안해요. 평소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윤미 씨 당황했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이고. 남자친구는 본인의 여동생의 추태를 부리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어요. 친구들은 예빈한 편이냐고 아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제 남편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아예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세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새언니에게 뭐라 하거나 저런 추태를 보이면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게 말했더니 시누이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종종 더 연락이 오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받았을 텐데 일부러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견례 전에 저는 언니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자 언니들은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소중한 맏내동생이 저런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가만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 아팠던 둘째 언니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도 언니들의 말을 들으니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언니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무조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언니들이 결혼 허락하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우리 반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다 발생했어요. 전세버스를 빌려 3시간을 달려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에 버스를 박아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앞쪽에 있던 저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주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는데 한 달은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학생들은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누워 재활치료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 병원으로 와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와서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제 재활치료를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자네 또 왔어? 아니, 변호사라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우리 딸은 매일 보러 올 수 있나? 우리 딸이 그리 좋아. 자네가 이렇게 막내딸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다 놓여. 당연히 제가 매일 있어야죠. 곧 결혼하면 이제 평생 같이 지낼 사이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하면 윤미 씨와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들과 아빠가 올 때마다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을 보자 언니들은 저런 사람이라면 믿고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진지하게 시댁과 우리 집의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 진행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허락이 떨어지자 남자친구는 본인이 잘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도 약간의 마찰이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쯤엔 은퇴하고 취미생활인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었어요. 사회생활하며 알게 된 지인들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혼자 고생하며 우리를 키웠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아무튼 상견례 날짜를 잡고 아빠도 그 시간에 빼놓았는데 남자친구가 상당히 곤란해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날짜를 바꾸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짜 변경을 2번이나 더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빠도 진짜 상견례를 하는 것은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심지어 식사할 예정이었던 곳에서는 날짜 변경이 너무 잦다는 이유로 우리 예약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남자친구도 제 눈치를 보느라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너는 왜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더니 이 번호로 하니까 받니? 시어머니가 만만해, 어? 변호사랑 결혼하니까 그러면 쉬운 줄 알았어? 아이, 됐고, 신혼집 문제는 어떡할 예정이니? 내가 말했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면 아파트 하나는 해와야 해. 어머니, 그거는 상견례 때 우리 아빠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원받아 결혼하는 거라 제가 말을 옮기는 것도 좀 그래서요. 일단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뵙고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상견례 때 결판이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아빠는 언니들이 이미 결혼해서 상견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떨린다고 청심환을 사서 드셨어요. 언니들도 제 상견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미리 와있던 우리 가족과 달리 무려 1시간을 늦게 도착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도대체 어디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자꾸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해서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부러 시댁과 가까운 식당에 예약해서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도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반면에 언니들은 표정이 매우 굳었습니다. 상견례에 1시간을 늦는 게 말이 되냐고 둘째 언니가 소리내어 욕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도 직원이 나와 예약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도 미안하다고 최대한 빨리 오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늦었으면 뛰어오라도 오지 남자친구만 죄송하다고 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태연하게 들어왔어요. 심지어 늦어서 죄송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사하지도 않아서 기다리던 우리 아빠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렇게 아주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안 좋은 습관이 되게 많아요. 그중 제일 안 좋은 행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다 들리게 욕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가져온 파장은 아주 컸어요. 아빠는 먼저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계속해서 건네셨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칭찬하는 아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좋은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쳐다봐서 제가 다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앉자마자 남자친구에 관한 칭찬을 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칭찬을 다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갑자기 시누이가 무언가 떠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아니, 사실 속삭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우리 아파트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야. 내가 어디서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우유 배달하는 사람 딸이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참 나 어이가 없어. 양심 어디 있어? 뭐라고? 배달? 아니 저기요 진짜예요?
지금 그 집구석에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건가요? 어머, 기가 막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웠어. 감히 배달부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아이고, 괜히 왔다. 시간 아깝네. 진짜 어쩐지 얼굴이 익숙하더라. 배달부가 장인어른이 된다고? 우리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신우이가 다 들리게 우리 아빠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아빠가 은퇴하고 심심해서 운동할 겸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건 돈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은퇴하고 건물주로 월세만 몇 천을 받고 있던 우리 아빠는 시간이 워낙 남으니 견디질 못하셨습니다. 지인들과 취미생활을 해도 워낙 잠도 자지 않고 일하던 분이라 심심해하셨어요. 그러다 딱 운동 삼아 하나의 아파트에만 배달했는데 그게 하필 시댁 아파트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우유 배달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크게 굳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침기집을 운영하는 줄은 알았는데 건물주라는 것은 모르던 상태였거든요. 순간 스쳐 지나간 표정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우리 아빠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그런 시어머니를 웃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큰언니가 무례한 거 아니냐고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호들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난리가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아빠가 한마디로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뭐냐고! 만약 우리 딸이 얘기 안 했으면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고! 치킨집 한다길래 설마 했더니 역시 돈이 없네. 변호사랑 결혼하려면 적어도 집 하나는 해와야지. 아유, 교사가 뭐라고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듣자 하니까 자꾸 우리 딸은 무시하시네요. 이런 집엔 제가 우리 소중한 귀한 딸 결혼 못 시킵니다. 제가 부족하게 키우지도 않았고 우리 딸은 어디 내보내도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배달부여서 싫다고요? 배달부여도 강남에 있는 건물만 세 채입니다. 돈으로 부족하게 살지는 않아요. 뭐라는 거야? 우리 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잖아요. 당신 우리 아파트에 우유 배달하는 거 우리 딸이 봤다고. 언제까지 속일 거야? 아이고, 이 사기견은 이 사기꾼들아. 불쌍한 내 아들이 깜빡 속았구나. 아이고. 네, 배달하는 건 맞아요. 그냥 은퇴하고 할 일이 없이 월세만 받으니까 심심해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우유 대리점도 제 건물에 있거든요. 죽은 아내가 고아원에 꼭 기부하는 게 습관이었고 늘 남을 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고 받은 금액과 월세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답니다. 아빠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우리 언니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사는 집을 아빠가 마련해줬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나서서 자기 엄마와 여동생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원래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 놀랍지도 않았지만 남자친구에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자 누구보다 눈을 반짝이는 모습에 정이 다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시누이도 표정이 굳어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에게 할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이런 수준 낮은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제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그리고 너는 임용이나 통과해. 그렇게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조용해서 되겠니? 이런 경험하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드네요.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그만 만나요. 잠시만요, 유미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차분하게 둘이 따로 얘기해요. 유미씨! 유미씨! 엄마, 야,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상연의 자리에서 하는 거야? 내가 제발 참으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유미씨! 저는 저 말을 하고 언니들과 아빠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빠를 비하할 때는 신나서 떠들더니 우리 집안의 정체를 알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우리 가족을 따라 남자친구가 달려나왔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 덕분에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을 다 떨어지게 해줘서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대신 미안하다고 나중에 사과하겠다고 쩔쩔맸지만 우리 가족들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은 저랑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언니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의사였는데 성품이 훌륭한 남자랍니다. 결국 이 사람이라면 진짜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인 전 남친과 결혼하려다 많은 일을 겪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의사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인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아빠도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낫다고 좋아하고 있답니다. 내년 봄에 날짜를 잡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결혼할 뻔했던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요. 그렇게 잘난 본인의 아들과 헤어지고 더 잘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 파혼하고 전 남친에게 굉장히 끊임없이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인연 자체를 끊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상견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만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요즘도 종종 저 상견례 때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생각하면 괴로웠는데 요즘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시며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남편과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